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시조라고 그랬죠? 시조입니다. 한수의 그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탁목인데요. 이게 딱따구리를 탁목이라고 하는데 탁조목이라고도 하고 탁목이 딱따구리를 말해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그 구멍을 파는 것은 자기 집도 이제 있지만은 애벌레가 이제 그 썩은 나무 속에 이제 애벌레가 사는데 그걸 파먹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빠른 그 속도를 이렇게 한대요. 1초에 한 15번 정도 이렇게 한다네요. 근데 머리로 이렇게 구리를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만약 사람이 손으로만 한다 해도 속도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딱따구리는요, 그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과 그 뇌 사이의 간격이 그 상당히 최대화되어 있대요. 그래갖고 그 사이를 우리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이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1초에 15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내는 겁니다. 노목이 허리춤 열고, 노목. 늙은 나무죠? 새 한 마리 풀었는데, 초장입니다. 노경에 제몸 헐어 부양하는 그 푸른 새. 딱따구리가 푸른 깃털을 갖고 있대요. 노경. 늙은 몸이죠. 노경.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을 때나 이제 그 즈음을 노경이라고 합니다. 옛날 보통에는 이순이 넘으면, 애순이죠, 지금 말하면. 지천명이 50이고요. 이순이 60이고요. 고이가 70 아니겠습니까? 이순이 넘으면, 그 옛날에는 노경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새아침 고요 숲에 들어 답은요, 면벽한에 목탁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탁목이나 노목이나 노경 이것만 좀 없으면 정말 좋은 시죠. 네, 시조입니다. 노목이 허리춤을 열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허리춤을 그 딱따구리한테 내줬어요. 열고 새 한 마리 풀어줬어요. 딱따구리를 풀어 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늙은 몸 노경 제 몸을 헐어. 이제 딱따구리가 하는 거지. 이제 이 나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몸을 헐어 그 부양을 한대요. 그 푸른 새 한 마리를. 먹이 살리는 거죠. 부양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새 아침 지금 어떤 오솔길을 거는데 딱딱딱딱딱 하면서 딱따구리가 이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의 숲에서요. 면벽한에 목탁침에 있거든요. 굉장히 이 시를 보면 재밌습니다. 면벽. 그 딱따구리가 큰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딱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면벽한다는 벽만 쳐다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면벽한에 그렇게 했고 딱딱딱 하니까 목탁침에 됐어요. 굉장히 그 좋은 시조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허리춤을 열어줬다. 또 한 마리를 풀어놨고 몸을 헐어 부양을 했고 고유의 숲에 들어 면벽을 했고 목탁지네. 이 조그마한 이 45자 정도 되는 곳에 세상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요즘 그 디카시라는 그 장르가 나와서 상당히 그 인기도 좋아요. 나는 차라리 디카시를 쓸 것 같으면 시조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어떤 우리의 그 시조 장르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굳이 뭐 5행 정도 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걸 시조로 만들었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시조 정말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어떤 시가 있는데 공부들을 안 하니까 행을 바꿔놓고 맞춰보기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실달개비인데요. 이 실달개비가 요즘 화원이라든지 가면 상당히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이 실달개비는요, 꽃도 진짜 이뻐요. 하얀 손톱만 해요. 손톱보다 더 적죠. 빛이 있을 때는 하얀 꽃을 피우고요. 또 빛이 없으면은 오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행잉 플랜트라고 하잖아요. 행잉 플랜트. 건다. 플랜트는 식물이고요.
걸어서 키우는 것들 많잖아요. 뭐 틸란드시아, 수염 틸란드시아라든지 많아요. 걸어서 뭐 고사리류, 고비류라든지 또 뭐 휘토니아라든지 뭐 우리 스킨납서스 이러면 다 이제 행잉 플랜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행거루에서는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실달걀입니다. 가느다란 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끝 어디엔가 눈썹을 짙은 여인이 햇살의 숨소리를 듣는 듯하다. 멋지죠? 이 꽃씨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가 돼요. 한 편의 시가. 멋지죠? 가느다란 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끝 어디엔가. 자, 그 끝에 실달걀이가 핀 거죠. 하얗게 조그맣게. 쌀만 합니다. 쌀만. 그래서 눈썹을 짙은 여인이 짙은 여인이 햇살의 숨소리를 듣는 거. 너무 이제 이 시는 끝난 거죠. 여기서. 그래서 1, 2, 3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타나하고 그 뒤에가 다 답이 적어져 있어요. 자, 2번입니다. 3, 1, 2예요. 문 밖 가을을 향해 오래 번지는 그리움. 그 행잉플랜트의 그 눈썹을 찢겼던 여인이 문 밖 가을을 향해서 이게 싹 이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너갈 수 없는 슬픔과 웃음 사이에서 슬픔과 웃음 사이를 같이 물론 진짜 웃다가 우는 사람도 있고 웃다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뻐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너무 슬퍼도 그렇고요.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 피면 돌아온다던 그리운 이 누구인가. 참, 그 치켰던 여인이 지금 가을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꽃이 피면 당신이 온다겠는데 당신은 어디 있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 간절하게 울어주지도 못했는데 발치에 쌓이는 새소리가 몸속 깊이 스며든다. 여기도 발치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우기에도 발치가 나왔죠. 여기에 발치에 쌓이는까지는 빼도 좋습니다. 새소리가 몸속 깊이 스며든다. 신열처럼 눈물이 타오를 때 빠끔이 열리는 한 시절 그늘조차 하얗다. 그 그늘조차 하얀 거예요. 실달걀의 그늘. 하얀 그 손톱만한 꽃. 이 그늘조차 하얀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럴까요? 제가 썼어도 잘 썼습니다. 예. 고유 어떤 리듬이 있어요. 고유 리듬이 신선한 어떤 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주를 숨쉬게 하는 것들은 사람, 동물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를 고요하게 숨쉬는 이 식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히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경이롭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꽃시를 좀 쓰는데 완성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썼어요, 저도. 네. 발표하는 데는 다른 분 괜찮아요. 몇천 편, 몇 편 써. 저도 그 정도는 아마 썼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작은 식물들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꽃씨를 실달개비를 쓰기 위해서 저도 이 실달개비하고 얘기를 해봤겠죠. 그 실달개비가 눈썹을 찢겼던 여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 꽃씨를 쓴다고 보면 이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장난하다 쓰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 꽃의 그 표상 드러난 것만 쓰시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꽃도 좀 의인화를 시켜서 좀 쓰면 재미있겠다. 또 재밌게 쓸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숨이라는 것, 우리 숨결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저는 바위를, 돌멩이를 보고도 저게 숨을 쉬고 있구나. 어떨 때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 생각이에요. 돌멩이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 돌멩이가 1000년에 한 번 숨 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100년에 한 번 숨 쉰다고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수석하시는 분들은 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항시 살아있다고 반드시 말씀해요. 수석하시는 분들. 왜? 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를 쓰는 나무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쓰는 그 모든 것은 다 살아있어요. 과거도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위대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어진 행으로 재구성하기 봤습니다. 자, 첨삭하기네요. 채석강 안팎을 얻다. 제목이 좀 좋죠. 채석강은 부안에 있습니다. 전북 부안의 그 변산에 채석강이 있는데요. 채석강이 강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네. 바닷물이 침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많이 글 쓰시는 분들은 그쪽에 적벽강이나 채석강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글 쓰시는 분들 안 다녀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책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를 책바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책바위 위쪽에 올라가면 다기봉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기봉 운영하시는 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기봉에 올라가 보면은 상당히 그 부안 그쪽 해변이 너무 멋있습니다. 차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가운 볕의 시선을 피해, 좀 말을 너무 꽈죠. 네, 그래서 따가운 볕의 시선을 가운데 줄 긋고요. 따가운 볕을 피해, 이렇게 고치면 좋습니다. 따가운 볕을 피해. 파도가 쏜살같이 책탑 뒤로 숨었다.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책탑이 켜켜이 누운 바위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켜켜이는 여러 겹으로 포개진 것을 각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볕의 시선, 이것을 볕을 여기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부풀어 오는 물거품은, 그건 이제 항시 이렇게 파도가 와서 치니까 부풀어 오죠. 부풀어 오릅니다. 쉽게 사라져버린 구름의 발목. 그 물거품들이요, 구름의 발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괜찮습니다. 구름의 발목이에요. 이제 다가오니까, 구름이 다가와서 이게 물거품들이 책바위에 딱 때려가지고 물거품이 일어났는데, 갓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바위 같은 경우도 왔는데 구름은 그게 발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뚝서손 다기봉이 회를 친다. 해안과 바다가 단호하게 긋는 실금에, 여기서 단호하게를 앞으로 뺐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곳에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든요. 좀 더 그 책바위, 채석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단호하게라는 것을 앞으로 좀 빼주면은 우리가 좀 시가 살아난다는 거죠. 단호하게 해안과 바다가 긋는 실금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경계의 안과 밖이 교차한다. 결국 물 때문에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의 물을 다 썰물이 돼갖고 빠져나가면 육지와 연결된 거예요. 바닷물은 존재도 없이. 만약에 우리 시인이 상상으로 바닷물을 다 퍼내고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을 다 퍼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의 육지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계는 없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경계를 긋고 있는 거였어요. 채석강 물 위 책탑 아래 차곡차곡 쌓인 노을이. 이게 보면은 그럴듯해요. 근데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요. 채석강 물 위 책탑 아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속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빼야죠. 채석강 물 위를 가운데 쪽 그서버리면 간단해요. 책탑 아래 차곡차곡 쌓인 노을이. 이제 이 책탑에서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저녁 노을쯤에 쓴 겁니다. 노을이 통째로 바다를 삼켜
비문의 문장을 남겼어요. 비문, 비문의 문장이죠. 통째로 그 노을이 이제 그 책탑에 이제 다 부딪혀서, 그래서 그걸 다 비문의 문장을 남겼어요. 새로운 시간이 포집되고 어순을 배열하듯. 포집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잡아서 모아놓는 것을 포집이라고 합니다. 포집. 잡아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어순을 배열했어요. 이제 문장을 쓰니까 이제 어순을 배열해야 문장을 만들어내죠. 목격되지 않은 애초 비밀스러움까지 들썩거렸다. 1000년 만에 몸을 연 경판에 그 불경을 새긴 판이죠. 그거를 이제 책을 넘겨보니까 그거를 경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책 하나하나가 경판인데 1000년 만에 몸을 열었대요. 모든 의미가 서술되는, 여기서 안팎 또는 무거운 통사 이랬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팎 또는 무거운 통사 이 한 행을 다 빼버리고 안팎만 쓰면 되겠습니다. 모든 의미가 서술되는 안팎. 그 다음에 구름이 닿기 전에 침묵의 시발점이었던 채석가. 여기서 구름이 닿기 전에는 불필요해요. 침묵의 시발점이었던 채석가. 이렇게 해야 돼요. 침묵도 말하는 종류의 하나입니다. 말 없음이 아니라 침묵도 말하는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못해서 가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도 말 없음도 말로 표현은 되는 거예요. 침묵도 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닿기 전에는 가운데 줄로 빼겠습니다. 침묵의 시발점이었던 채석가. 비어있는 안과 밖을 관통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 비어있는이 아니고요. 바다와 육지의 안과 밖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비어있는 안과 밖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가 있어요. 안과 밖이 교차한다 했어요.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는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어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쉬지만 바다와 육지의 안과 밖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첨삭하기를 해봤습니다. 약간 어려운 시입니다. 안팎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탑을 경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써졌는데 사실 또 몇 번 읽어보면 고쳐가지고 차곡차곡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뜻이요. 시를 쓸 때는 언어의 과잉을 경계해야 돼요. 언어의 과잉. 내가 이 말을 해서 미사하게 읽었으니까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언어 과잉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과잉을 경계하고요. 우리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머지 것들을 여백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 여백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닙니다. 독자의 몫이에요. 내가 독자의 몫까지 다 가져오면 안 되죠. 독자의 몫이 있어요. 독자의 몫을 내가 가져오면 안 돼요. 언어의 과잉을 경계해서 함축하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함축을 하고 그 함축된 여백은 누구에게 주냐면 독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에게 넘겨줄 때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도 기능성이라고 봐야 돼요. 부분 감상입니다. 2월의 숲이네요. 그 2월의 숲은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조입니다. 여기에 시조 은유를 가지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기 위해 길 9을 버려야 한대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길을 버려야 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갔다가 저쪽 길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목적지는 없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가기 위해서 다른 어순을 또 다른 단어를 버려야 돼요. 다 가져오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곳에 이르기 위해 길 9을 버려야 하는 뼈뿐인 잡목숲은, 지금 뼈뿐인 잡목숲, 이게 지금 2월이에요. 2월.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한출 때 아니겠습니까? 2호로 습이니까. 그대 영혼은 사원이었네. 사원, 절이라는 얘기죠. 그 문이 하얗게 내렸어요. 그 전체 산, 전체 숲이잖아요. 그 숲을 하나의 절로 본 거예요. 절. 그 절은 어떻게 돼요? 눈이 녹으면 사라지는 숲이죠. 사라지는 절이죠. 영혼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혼의 숲이라고 왜 썼겠어요, 이게? 영혼이라는 뜻을 이제 아는 게 설명을 들으니까 금방 알겠죠. 영혼,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얀 2월의 눈이 몽땅 내리는 그 숲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타 나오네. 선체로, 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선입니다, 선. 선체로 참선을 마친 팔다리가 그 눈부셔 이렇게 했는데 하얗듯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로 좋은 시조 한 편이에요. 그대 영혼의 사원이었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를 보면요, 자유로운 발상과 어떤 가락이 돋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짧게 써도 다 통해요. 네. 그래서 시는 짧게 쓸수록 좋다. 점입니다. 두 번째인데, 점. 이 점입니다. 점. 그냥 이런 백지에다 지금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이 점이에요. 데카르트 점. 데카르트 잘 알죠? 사이도 보면 데카르트 아니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경험주의적 철학자 아니겠어요? 네,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논증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데카르트. 잘 압니다. 패곡선 아는 점. 패곡선. 우리가 패곡선을 많이 들었죠? 패곡선 안의 점이에요. 패곡선 잘 한번 보세요. 패곡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패곡선이에요. 이 첫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이 원으로 딱 그리는 거예요. 그냥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동그라는 게 아닙니다. 패곡선은 완전 둥근 원이 아니에요. 그냥 패곡선. 뒤적을 수 없는 이 선이에요. 이게 점, 원이에요. 뒤적을 수 없는 원인데, 패곡선은 뭐냐면 그 시점, 처음에 시작하는 곳과 돌아와서 어디를 가서 곡선으로 반드시 그 점을 마주치는 것을 패곡선이라고 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군요? 패곡선, 닫힌 곡선이다. 그렇게 말해요. 패곡선은 닫힌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패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곡선이 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듯, 뭐 달걀형인지 또 아니면 더 어떤 감나무 아니 감 열매형인지 자두형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입니다. 그걸 패곡선이라고 해요. 아무리 보아도 넓이를 가진 이면지가 되지 않는 점. 이 점을 아무리 보아도 이게 넓이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그 넓이 그 이상은 없잖아요. 예. 유일무이한 점. 이렇게 됐는데요. 이 점을 이제 아무리 보아도 넓이를 가진 이면지가 되지 않는 점. 요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 시를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이 마치 점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실수는 선택이라 믿었던 것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인생은 허무.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부분감상 제목도 끝이네요. 끝. 네, 끝 한번 보겠습니다. 끝 재밌어요. 끝. 끝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 뱉어야 가장 예쁠까? 참 대단하죠. 뭐 헤어진다. 너 끝이야.
내가 언제 해야 돼? 그 가장 예쁠까? 끝이라는 말. 근데 이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순간 다 같이 치즈 대신 끝 하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 환해질 텐데. 그렇잖아요. 요즘 사진 찍을 때 잊히는 말들이 참 다행해요. 웃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마일, 뭐 치즈, 환하게.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은 입꼬리가 올라가게끔 발음하는 거예요. 끝 하면 입꼬리가 딱 올라가잖아요. 끝.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텍스트로 갖고 왔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사진 찍는 순간마저도 사람을 감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60명이 사진을 찍어요. 그 60명이 똑같은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저는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잘 안 해요. 저 그 사진 찍으라고 하면요 그냥 팍 찍어 다 찍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60명이 사진을 찍으면 각자 다양한 모습 하나의 사진을 찍어도 60명은 나는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왜 우리는 한 모습으로 보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옛날 앨범들 추억 사진 같은 것도 다큐멘터리 같은 보면 여고생 사진 있죠. 옆으로 딱 써서 한 모습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감지하는 것을 은연중에 즐겼어요. 우리나라 또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걸 즐긴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것을 은연중에 즐긴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60명의 사진을 똑같은 표정으로 찍게 만들지 말고 60명의 표정을 눈 감은 사람, 눈 뜬 사람, 옆에 보고 있는 사람 딱 그랬으면 좋겠다. 60명을 같은 표정을 만들지 말고 같은 사진 속에 각자 다른 60명을 표현을 해줘라. 60명의 표정을 표현을 해줘라. 그게 시적인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뜻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왜 너 개념 없이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개념이라는 것은요, 은유의 다양성을 제압하려고 해요. 이 개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로 결정하려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 개념이 발전해서 개개의 개념이 발전해서 무엇이 되냐면 이즘이 됩니다. 이즘. 이즘 그러죠. 이즘. 이게 이념이에요. 우리는 그걸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즘이라는 건 우리 일의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개념이 없이 하나의 이즘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이즘. 우리는 글 쓰는 사람들은 그걸 탈피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걸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사물 자체는요, 그것으로 전부 다 말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유는 사물의 부재를 인정하지만, 은유는 사물의 부재를 인정해야 돼요. 개념은 그렇잖아요. 개념은요, 사물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은유는 없는 것도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원의 세계에 도달하는 욕망이 이런 모든 것은 은유라는 것은 우리가 본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세계 도달하려고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설가 노덴갈이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노덴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를 갖고 소유하고 장난쳤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 삶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완고한 그 사회적 제도에 또 사회적 법률에 어떤 사회적 관습에 반발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반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이끌려가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끌려가는 삶으로 씻기가 쉽습니까? 안 됩니다.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한테 반드시 풍부한 자유를 줘야 돼요. 이끌려가는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오늘 특히 오늘은 시를 나누는 사람들, 우리 이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곽인숙 회장님, 또 이돌님, 또 리더님 오셨고요. 우리 이제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의 대표주자 김혜숙님 오셔가지고 이제 허영업력을 조심하라, 경험으로부터 사유를 도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